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살이의 절반의 한가운데서 지난 2달간 강렬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다시 자기만의 방으로 돌아온 지금 모든 것이 고요해진 이 밤, 그녀는 다시 소리내어 책을 읽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 세상의 모든 것이 잠든 뒤 폭풍우가 휘몰아치던 밤, 스스로를 작은 방에 가두고 책을 또 읽고 읽었던 소녀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황홀하기까지 했던 당시의 느낌과는 사뭇 다르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온 지금을 사랑해보려 합니다. 처음 낭독을 시작했던 태백산맥 챌린지를 마무리하려면 얼마나 더 오랜 시간 혼자서 또 읽어야 할까 하며 막막하기만 했었는데요. 그래서 태백산맥 챌린지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가려 합니다. 하여 중간중간에 소개하고 싶었던 또는 문득 읽고 싶은 단편들을 낭독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김혜란 작가의 도도한 생활이라는 단편 소설을 읽어볼까 합니다. 제목과 달리 이 소설 속 주인공의 삶은 전혀 도도하지가 않죠. 바로 이 역설적 의미가 던지는 메시지를 떠올려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학원에서 처음 배운 것은 돌을 짚는 법이었다. 첫 번째 의미니까 첫 번째 손가락으로 도. 내가 건반을 누르자 도는 겨우 도 하고 울었다. 나는 조금 전에 도를 기억하려 한 번 더 건반을 눌러보았다. 도는 당황한 듯 다시 도 하고 소리를 낸 뒤 제 이름이 지나가는 동선을 바라봤다. 나는 하나가 깨끗하게 사라진 자리에 앉아 새끼손가락을 세운 채 굳어 있었다. 녹색 코팅지가 발린 유리벽 사이론 오후의 볕이 탁하게 들어왔고 피아노와 그것을 처음 만진 나 사이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신중하게 고른 단어를 내뱉듯 작게 중얼거렸다. 도. 건반에 손을 넣는 법은 단순한 듯 어려웠다. 손에 힘을 풀고 뭔가 부드럽게 감아쥐는 모양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나는 힘을 주지 않고도 뭔가를 움켜쥘 수 있다는 게, 또 세상에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다. 나는 2개의 손가락을 이용해 온종일 도레도레를 연습했다. 낮은 음과 높은 음을 함께 눌렀을 때 낮은 음이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 피아노 건반의 모양은 똑같았다. 그것은 희거나 검었고 동일한 크기와 질감을 갖고 있었다. 나는 도의 위치를 자주 잊었다. 그것이 레가 아니라 도라는 것을, 미가 아니라 파라는 것을 만져보기 전에 확신할 수 없었다. 내가 찾는 도는 왼쪽 가장자리 건반 위로부터 24손가락 떨어진 곳에 있었다. 건반 위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1부터 24까지의 숫자를 일일이 세어봐야 했다. 그렇게 도를 찾아낸 뒤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도를 다시 치는 일일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덩치 크고 내성적인 악기가 처음으로 낸 소리, 완고하고 편안한 그 도의 울림을 좋아했다. 다행히 도를 찾고 나면 레를 짚기가 수월했다. 레는 도 바로 옆에 있었다. 미는 레 옆이고 파는 미 다음이니까 일단 도를 찾는 것이 중요했다. 연습실 문에는 죽은 음악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나는 베토벤실에 앉아 도레도레를 연습했다. 리스트방에서는 도레미를, 핸델방에서는 도레미파솔을 연주했다. 2손가락만 사용했을 땐 이만하면 할만하네 싶었고 3손가락을 움직였을 땐 시시하다 자만했고 5손가락을 써야 했을 땐 이거 어려워서 못해먹겠다 소리쳤다. 내가 살던 시골 마을엔 음악학원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곳에선 어설프게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플루트도 가르치고 웅변까지 지도했다. 다행히 바이올린이나 플루트를 신청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만일 배우고자 했다면 학원에서 먼저 말렸으리라. 동네에서 바이올린을 켤 줄 아는 아이는 음악학원 원장의 딸 1명뿐이었다. 그 애는 학예회에 날개 달린 원피스를 입고 나와 초등학생이 듣기에도 참을 수 없는 연주를 했다. 그의 형편없는 연주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렸다.
음악학원에서 왜 웅변을 가르쳤는지 모르겠다. 웅변은 음악이 아닌데. 그래도 수강생은 있는 듯했다. 교내 웅변대회를 앞둔 학생이나 소극적인 성격 탓에 부모 손에 끌려온 아이들이었다. 연습실에서 내가 친 음이 정갈하게 사라지는 느낌을 즐기고 있을 때면 어디선가 찢어질 듯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외침이 들려오곤 했다. 베토벤은 귀가 먹어 그 소리를 못 들었겠지만 나는 두 번째로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는 욕구에 시달렸다. 어쨌든 핸델이 없는 핸델방이었고 리스트가 없는 리스트방이었다. 나는 그들이 누군지도 몰랐다. 연습이 지루할 때면 각 소리의 표정을 그려봤다. 레는 곁눈질하는 느낌이고 솔은 까치발선 인상을 줬다. 미는 시치미를 잘 떼고 파는 솔보다 낫지만 쾌활할 것 같았다. 나는 다섯음에 적응해 갔다. 피아노는 건반 자체가 아닌 자기 내부의 어떤 것을 때려서 음을 만든다는 것도 이해했다. 높은 음일수록 빨리 사라진다는 것도, 음마다 자기만의 시간을 따로 갖고 있다는 것도 말이다. 그러니 각 음이 모여 음악이 된다는 건 여러 개의 시간이 만나 벌어지는 어떤 일일지도 몰랐다. 문제는 라에서부터 시작됐다. 라를 만나기 전 나는 근심에 쌓여 있었다. 다섯 손가락으로 다섯 음을 연주하는 건 무난하고 상식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다섯 손가락으로 여섯 음 이상을 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오진법밖에 쓸 줄 모르는 문명인이 만난 십이진법 같은 거였다. 나는 라를 알고 싶었다. 하지만 라를 알게 되는 즉시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두려웠다. 어려운 건 싫은데 오음계로 된 노래도 많으니까 평생 오음계만 연주해도 되지 않을까? 라를 배우던 날 나는 선생님의 손동작을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은 내 옆에서 돌을 쳤다. 내가 치는 방식대로였다. 선생님은 레를 쳤다. 그것도 같은 방법이었다. 선생님은 예상대로 미를 짚었다. 나는 초조함을 느꼈다. 이윽고 선생님이 파를 치는 순간 눈앞으로 뭔가 휙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약지로 파를 치지 않고 파 자리에 재빨리 엄지를 옮겨놓은 뒤 두 번째 손가락으로 솔을 짚은 것이었다. 나는 손가락들이 자연스럽게 라와 시를 건드렸다. 나머지 손가락들이 자연스럽게 라와 시를 건드렸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완전한 치름계였다. 나는 선생님의 손놀림을 보며 감탄한 듯 중얼거렸다. 이제 음악이 뭔지 알 것 같다고. 만두집을 했던 엄마가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칠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욕심이거나 뭔가 강요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엄마는 배움이 짧았고 자신의 교육적 선택에 늘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 다만 그때 엄마는 어떤 보통의 기준들을 따라가고 있었으리라. 놀이공원에 가고 엑스포에 가는 것처럼 어느 시기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풍문들을 말이다. 돌이켜보면 어릴 때 엑스포에 가고 박물관에 간 것이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나를 엑스포에 보내주고 놀이공원에 함께 가준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누구나 겪는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 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무지한 눈으로 시대의 풍문들의 고개 끄덕였을, 김밥을 싸고 관광버스에 올랐을 엄마의 피로한 얼굴이 떠오르는 까닭이었다. 이따금 내가 회전목마 위에서 비명을 지르는 동안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벤치에 누워있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신을 벗고 짧은 잠을 청하던 엄마의 얼굴은 도처럼 낮고 고요했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엄마를 따라하느라 피아노 의자 위에 누워있던 나를 보고 선생님은 라처럼 놀랐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엄마 100원만인 줄 알았던 때이긴 했지만 핸델이 없는 핸델의 방에서 음악을 했고 엄마는 베토벤같이 풀린 파마 머리를 한 채 귀머거리처럼 만두를 빚었다. 마침 동네에 음악학원이 생겼고 엄마의 만두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이라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른다. 엄마는 내게 피아노를 사줬다. 읍내에서부터 먼지길을 달려온 파란 트럭이 집 앞에 섰을 때 엄마가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어쩐지 우리 삶의 질이 한 뼘쯤은 세련돼진 것 같았다.
피아노는 노릇한 원목으로 돼 학원에 있는 어떤 것보다 좋아 보였다. 원목 위에 양각된 우아한 넝쿨무늬, 은은한 광택의 금속 페달, 건반 위에 깔린 레드카펫은 또 얼마나 선정적인 빛깔이었던지. 그것은 우리 집에 있는 가재들과 때깔부터 달랐다. 다만 좀 멋쩍은 것은 피아노가 가정집 거실에 아닌 만두가게 안에 놓인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가족은 생계와 주거를 한 건물 안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낮에는 방에 손님을 들이고 밤에는 식구들이 이불을 펴고 자는 식으로 말이다. 피아노는 나와 언니가 쓰는 작은 방에 놓였다. 안방은 주방을, 작은 방은 홀을 마주보고 있었다. 나는 오후 내 가게에부터 피아노를 연주했다. 울림폭을 크게 해주는 오른쪽 페달을 밟고 멋을 부려 소녀의 기도나 아드리느를 위한 발라드와 같은 곡을 말이다. 찜통에선 수증기가 푹푹 나고 홀에서는 장사꾼들과 농부들이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 우적우적 만두를 씹고 있는 공간에서 누구라도 만두를 삼키다 말고 울고 가게 만들었을 그런 연주를 쉽고 아름답지만 촌스러워서 누구라도 가게 앞을 지나다가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을, 그러나 좀 더 정직한 사람이라면 만두 접시를 집어던지며 다 때려치우라 그래 소리쳤을 그런 연주를 말이다. 한 번은 연주가 끝난 뒤 박수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린 적이 있다. 홀에서 웬 백인 남자가 손뼉을 치며 원더풀이라 외치고 있었다. 외국인과 나 사이에 어정쩡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부끄러웠지만 수줍게 한마디 했다. 땡큐. 집안에선 밀가루 입자가 햇빛을 받으며 분분히 날렸고 건반을 짚은 손가락 아래론 지문이 하얗게 묻어났다. 학원은 2년 정도 다녔다. 그 사이 나는 바이엘 2권을 떼고 체르니와 하농에 입문했다. 체르니란 말은 이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아서 돼지비계나 단무지란 말과는 다른 울림을 주었다. 나는 체르니를 배우고 싶기보단 체르니란 말이 갖고 싶었다. 엄마는 장사를 끝낸 뒤 작은 방에 누워 피아노를 청했다. 나는 엄마의 발박자에 맞춰 따옥이나 오빠 생각을 연주했다. 허공에서 발박자를 맞추던 엄마의 앞코는 설거지물에 진하게 젖어 있었다. 그 발은 허공을 날아다니는 엄마의 젖은 마음 한 조각 같았다. 노래는 아빠가 잘했는데 연주를 청한 건 늘 엄마였다. 아빠는 배달일을 하고 있었다. 아빠는 동네 곳곳에 군만두와 찐만두와 물만두를 배달하며 이런저런 참견과 재미없는 농담을 하고 다녔다. 가게가 한창 바쁠 때 사라지는 일도 적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아빠는 배달 간 곳에 노름판에 끼어 있거나 구멍가게 앞에서 인형 뽑기를 하고 있었다. 한 번은 아빠가 온종일 가게에 나타나지 않아 엄마가 화를 냈던 적이 있다. 배달은 모두 취소됐고 엄마는 정신없이 찜통과 전화 사이로 오갔다. 아빠는 해질 무렵 슬그머니 가게 문을 열었다. 아빠는 홀 안까지 와놓고 안방문을 열지 못해 왔다 갔다 했다. 그러고는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작은 방에서 놀고 있던 우리를 불러 노래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모처럼 다정하게 구는 아빠가 좋아 작은 방에서 꼬물꼬물 기어 나왔다. 아빠는 미닫이로 된 가게 문을 반쯤 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빠가 한 소절을 부르면 우리가 따라하는 식이었다. 아빠의 낮은 목소리가 저녁에 한적한 소읍 위로 울려 퍼졌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저 하늘 여기가 거긴가. 이상했다. 아빠의 고향은 여긴데 마치 다른 고향이라도 있는 듯 아빠의 얼굴이 쓸쓸해 보였다. 아카시아 흰꽃이 바람에 날리면 문 밖으로 빠끔 나온 3개의 머리통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안방에선 아무 기척도 나지 않았다. 엄마는 자신의 푸른이 오래전 노래 잘하는 남자를 좋아하게 된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 어쨌든 나는 9살이었고 내겐 연주를 할 시간보다 말썽을 피울 시간이 많았다.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거나 언니의 비명이 들릴 때마다
엄마는 만두를 빚다 말고 잽싸게 달려와 두들겨 팬 뒤 다시 쏜살같이 달려가 만두를 쪘다. 엄마는 늘 바빴다. 애들은 빨리 때려서 빨리 키워야 했고 만두는 그보다 더 빨리 쪄내야 했다. 엄마의 만두 방망이가 내 몸을 때릴 때마다 사방에선 풀썩풀썩 밀가루 먼지가 피어났다. 나는 음악을 좀 알았지만 매 앞에선 여전히 입을 벌린 채 으앙 하고 울었다. 한 번은 피아노 악보 받침대가 부러져 방망이 대신 그걸로 맞은 적도 있다. 나는 좀 컸다고 으앙하고 울지 않고 훌쩍훌쩍 울어댔다. 악기가 무섭게 보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학원에서는 피아노를 잘 치는 애들이 많았고 못 치는 애들은 그보다 더 많았다. 조율이 안 된 중고 피아노는 모두 축농증에 걸려 있었다. 액자 속 베토벤과 모차르트는 초등학생이 만들어내는 소음 속에서 지루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산만했고 선생들의 태도는 형식적이었지만 나는 피아노를 배우는 게 재미있었다. 손가락 관절 아래에서 돋아나는 음의 운동도 즐거웠고 내 속에 어떤 것이 출렁여 그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좋았다. 이상한 것은 그런데도 잘 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다. 나는 피아노를 적당히 치고 싶었다. 그리고 꼭 그 때문만은 아니지만 엄마가 피아노 할부금을 다 부었을 즈음 음악학원을 그만두었다. 실증이 난 것이 아니라 그만하면 좋겠던 것이다. 만족의 수위가 낮았던 걸 보니 분명 재능도 없었던 것 같다. 만두소를 먹고 자란 내 젖먹울은 어여쁘게 부풀어 올라 온몸에 이상한 메시지를 송신했다. 나는 75이 브래지어를 차고 중학교에 올라갔다. 피아노는 예전만큼 자주 치지 않았다. 나는 더 좋은 것도 나쁠 것도 없는 수준에서 고만고만한 악보를 사다가 유행가를 연주했다. 드라마 주제곡이나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던 노래들이었다. 피아노를 칠 때면 페달을 밟고 음을 과장하는 법을 잊지 않았다. 그 왕왕거림 안에는 뭔가 환상적인 느낌이 주는 슬픔, 더 이상 가볼 수 없는 체르니 세계 너머에 대한 미련과 향수가 어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사교육을 받지 않은 채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내가 진로에 대해 물으면 엄마 아빠는 서로 빤히 쳐다봐 보다 뭔가 잘못한 것 같은 표정을 지어 보이곤 했다. 우리는 그저 당시의 소문들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이과가 취직이 잘 된다더라. 여자 직업으로는 선생님이 좋다더라. 서울 삼류에 가느니 지방 국립이 낫다더라와 같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중요한 정보인 듯 심각한 표정을 짓다가 금세 잊어버리곤 했다. 불규칙한 내신 등급과 달리 내 브래지어 후크는 꾸준히 한 칸씩 늘어갔다. 피아노는 가게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잊혀갔고 나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불을 이고 집을 떠나온 이후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복잡이는 사람들 사이를 걷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방에서, 이 거리에서, 이 시장과 저 공장에서, 이 골목과 저 복도에서, 그늘에서, 창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도 하고 우는 것은 아닐까 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도 모르게 까닭 없이 낼 수 있는 하나 정도는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닐까 하고 어쩌다 어릴 때 음악 따위를 배워 그 울음의 이름을 알게 됐으니 조금은 나도 시대의 풍문에 빚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